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어도 늘 불안하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던 막내딸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기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 앉았다. 언니와 오빠는 먹고 살기 바빴고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엄마를 모른 채 할 수도 없었다. 저녁 먹고 왔어, 엄마. 오늘 뭐 먹었는지 모르지? 알아? 기억나는 거 없어? 몰라? 엄마는 더 이상 막내딸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제 생활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오빠는 자기는 못 모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모셔야지 이제. 저도 이제 쉬고 싶은 시간이 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자식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든다. 어디 다녀오시는 게 있어요? 네, 투석병원 다니고 왔습니다. 네. 투석을 그럼 일주일에 얼마나 하시죠? 일주일 계속 3번 했었는데 지금 한 5년째인데 저번 달부터 2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반나절 동안 힘든 혈액 투석을 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쉬지를 못한다. 우리만 앉아갖고 있고. 신장이 망가져 지난 5년 동안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챙기는 게 먼저였다. 이거 뭐라고 이렇게 뭐. 아, 이제 들게 져가지고. 신대 국민 학교를 다녔다가. 집에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걸핏하면 가습을 끄는 것도 있고 아버지도 있었다. 계속 무한 반복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해도 고치기 힘드니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손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요양원 가면은 코스가 거의 뻔하니까 견디기 힘들 때마다 요양원에 모실까도 싶지만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요양원에 과연 내 부모를 혹은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온다. 하지만 요양원은 여전히 두렵고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요양원에 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기로 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아이들로 북적이는 학원가였다. 하지만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자리에 하나둘 요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요양원 없는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 곳. 오늘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엔 요양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요양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순간은 올 것이다. 그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공공요양원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시설과 달리 기저귀 값을 아끼거나 식비를 남기기 위해 돌봄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 중에서 공공시설은 2%도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사설이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 바로 막걸리 잔치다. 요양원에서 술이라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어르신 여기 젓가락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걸 제일 좋아해. 나 오늘 먹으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어르신들이 평생을 술 한 잔씩 하시고 또 뭐 덥고 오면은 막걸리 생각도 나시는데 여기서는 일체 사람 사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한을 할 수 있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욕구가 있을 때는 과하지 않게 늘 드리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이분들도 기분이 좀 좋은 날도 있어야죠. 사람 사는 곳인데. 피아노를 즐겨 치던 어르신을 위해 침대 바로 옆에 건반을 놔준 것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누리던 일상의 기쁨이 이곳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생신 축하합니다. 아니 웃어주세요. 아니 남아주세요. 이거 나 맨날 보는. 요양원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이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나쁜 요양원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돌봄이냐? 우리가 사실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르신한테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예. 무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을 지키는 거고 잠깐 가서 면회하는 시간 뭐 그런 정도 방문하는 정도 가지고 요양원 운영이 어떤지 서비스가 어떤지 이건 파악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어머니의 세상에선 자식이 전부였다.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남매를 키우면서도 자식 자랑에 힘든 줄을 몰랐다. 하나 아들 하나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어머니는 3년째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여기가 정말 편한 곳이고 좋은 곳이다 거 아니까 상당히 여기 만족도가 높죠. 여기는 항상 어머니를 지켜보시는 눈길이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데 집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머니 혼자 둘 수도 식구들이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었다. 결국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자식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결정했죠. 어머니에겐 이곳이 덜 위험하고 덜 외로웠다. 그때 엄마. 아들을 볼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던 어머니는 이제 웃으며 아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고맙습니다. 요양원은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저를 생각하지 않고 과연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별할 수 있는 좀 그 용기도 생기고 그런 거지. 휠체어 타고 싶으신가 보다. 남자 선생 왔습니다. 남자 선생.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자. 이곳에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어르신이 내일 갈아입을 옷을 고를 때까지 요양보호사는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려준다. 추워서 이제 못 입죠, 그거. 그거 추운 거. 예. 이제 그렇게 따뜻한 거 입으셔요, 따뜻한 거. 이제. 예, 2개. 다시 올라갈게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재촉하는 법이 없다. 저 나갈게요, 이제 좀. 일 좀 보고 올게요. 일 좀 보고 올게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은 묻어난다. 한자리면 남자 선생님 말할 것도 없어. 나 이렇게 덜 마시고 내렸다 올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르신이 대접받는 돌봄은 결국 요양보호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누구나 자기 부모처럼 돌봐줄 착한 요양보호사를 원하지만 나쁜 요양원에서 좋은 요양보호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크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요양보호사도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귀 기울여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말은 별로 귀 기울이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요양보호사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막 이게 어르신 돌봄에 있어서 이게 하찮게 이렇게 좀 취급을 한다고 해야 되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아니 거기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좀 사람 대수도 못 받는다 그냥 그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게 처우가.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공공요양원은 가고 싶은 직장이다. 개인 시설에 비해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훨씬 나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냥 드시면 아니에요? 아니 원장님이 쓴 거지. 구인난에 시달리는 개인 요양원과 달리 이곳 직원들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다. 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지만 공공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2023년 기준 98%가 넘는 요양원이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의 소유다. 공공시설은 1.7%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민간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동안 공공은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13년간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시설이 2,000개 넘게 증가할 때 공공요양원은 겨우 5개 늘어났을 뿐이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 이것만 해도 현재 입소하기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이 150명을 넘는다. 돌봄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공공요양원에 가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개인 요양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결국 자식처럼 돌봐줄 수 있는 선량한 요양보호사와 수입보다 돌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직한 원장을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나의 노후를 혹은 내 부모님의 여생을 운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돌봄 얘기할 때 선량한 요양보호사를 떠올리면 안 돼요. 혹은 굉장히 뛰어난 그 돌봄 철학을 갖고 있는 시설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말하자면은 시스템이 선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 차원에서는 좀 거칠고 건조한 사람이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좋은 돌봄을 하고 싶게 만드는 혹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인성에 기대면 안 돼요. 덕성에
기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량을 갖춘 시스템이다. 왜 그래요? 슬퍼? 속상한 일 있었어요? 응? 괜찮아? 응? 우리가 이렇게 옆에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울지 말고. 아이고, 울지 말고. 요양원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건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는 뜻이다. 괜찮아요.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침은 맛있게 드셨어요? 잘했어요. 내 부모를 혹은 나의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요양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기저귀 값조차 아끼는 곳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어르신, 이거 갈아입읍시다. 네. 잠깐만요. 요양보호사 월급을 적게 주려고 근무 시간은 줄이고 일부러 휴게 시간을 늘리는 요양원도 적지 않다. 좀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물티슈 같은 거 이런 물자를 너무 좀 적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티슈를 때로는 어르신이 큰 변을 보시면 많이 쓰게 돼요. 소변 치울 때 하고 뭐 4배, 5배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다른 팀 숨겨놓은 걸 군대에서 내 물품 없어지면 훔쳐오듯이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는 없이 물자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원장님이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서 먹고 살자. 정말로 저는 그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 앞치마를 다 빼서 바빠. 어르신. 문제는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할수록 돌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이고야, 한 번 더. 실제로 이제 들은 케이스는 거기 요양기관장은 기저귀를 숫자를 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저귀는 일정 부분만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내 귀퉁이를 잘라서 다시 쓰지 않으면 엄청 요양보호사한테 이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퉁이를 쓰고 그거를 매번 갈아주는 게 이제 인력도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기저귀를 2개, 3개, 심지어는 4개씩 한꺼번에 채워놔요. 그러면은 매번 갈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기저귀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 기저귀를 3개, 4개씩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들은 실은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 영리 추구를 위해서 모든 거를 후순위로 둔다면 뭐 항상 부적절한 돌봄과 학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 학대가 해마다 5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요양원 문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예견됐다. 2008년도에 이 장기 요양 보험을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사실 저희들 현장에서는 준비도 안 됐는데 인프라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를 시장화한다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그때 순간에 이젠 복지는 없어졌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인을 돌보는 부담을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하겠다는 뜻. 하지만 의욕에 비해 준비는 부족했다.
공공요양원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돈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 한시라도 빨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민간에 주도권을 넘겼다.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게 포문이 되어서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시장이 돼버렸죠, 그냥. 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장교양을 하면 돈 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이제 당시에 파악해본 바로는 시 외곽에 있는 그 음식점들, 모텔들 이런 데가 이제 폐업하고 그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이 장교양에 참여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따먹기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그때 있었고. 업계라고 하죠. 업계 쪽에서는 야, 한 30명만 하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가져간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왕왕이 막 이렇게 돼서 뭐 퇴직하면 뭐 그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조장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양원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같은 지역에 규모도 비슷한 요양원을 비교해보니 인원수는 한두 명 차이인데 기타 전출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났다. 기타 전출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한마디로 요양원의 수익인 셈이다. 비슷한 규모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사실 좀 의문스러운 게 어떻게 저렇게 소득을 낼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할까? 여기에 진입을 할 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줘야 될 식대비 제대로 지출 안 하고 간식비 제대로 지출 안 하고 요양보호사에 가야 될 인건비 제대로 주지 않고 최저임금만 주고 거기서 뺏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거든요. 딴 데서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이 요양제도 안에서. 기타 전출금은 운영에 지장을 주지만 않으면 얼마를 가져가든 액수 제한이 없다. 결국 수익을 얼마나 챙길지 운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원장님 빵빵. 어르신 식사 왔습니다. 잡수기 좋게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특히 식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라서 이윤을 남기기도 쉽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내가 케어해야지라는 이러한 돌봄에 대한 마인드가 우선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들의 우선 마인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건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사람들이 돌봄이 시장화되고 있다, 시장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의 요양 현장은 시장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이었어요. 공공요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요양원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상황에서 어떤 요양원이 좋은 요양원인지 알기란 어렵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알파벳으로 표시된 요양원의 등급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마다 요양원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우수 기관인 A부터 미흡한 기관인 E까지 등급을 매긴다.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요양원은 무조건 평가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평가 기간이 되면 직원들은 사람보다 서류를 챙기느라 더 바쁘다. 아예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공단의 평가 결과를 무조건 신뢰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3년에 한 번. 그것도 우리 언제 몇 월 며칠 날 평가 갑니다 이러면은 서류 정리 예쁘게 잘 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평가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요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아니까 딱 그 지점만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니까 평가 잘 받아야 또 돈도 더 받고 평가 못 받으면 삭감되고 이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눈속임조차도 저는 제도가 만드는 게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컨설팅 업체 배불리는 거죠. 뭐. 정말 3년 동안 이 시설이 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안 봐요. 더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질 않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떤 좋은 돌봄 서비스를 한다?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요양원 평가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 이에 제작진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함께 돌봄의 양이 아닌 돌봄의 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세 명의 전문가가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서 서류가 아닌 요양원의 일상을 밀착 관찰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말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나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표정 변화가 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양적 평가는 일단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 어르신에게 하루에 3끼의 밥을 제공을 했느냐, 했다, 안 했다. 뭐 OX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양적 평가에서 볼 수 없는 질적 평가에서 그럼 무엇을 보느냐? 그럼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식사를 제공을 했느냐가 관건인 거죠. 어르신에게 식사를 드리는 어떤 요양보호사의 태도. 뭐 예를 들면 그냥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식사하시는 시간 내내 어르신을 좀 지켜보면서 어르신이 오늘은 이걸 잘 드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을 건네는 요양보호사의 태도 또는 표정,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의 모습, 그 일어나는 상황들, 오고 가는 언어들, 이런 미묘한 부분들을 질적평가에서는 보는 거죠. 질적 평가를 하려면 요양원의 시설과 일상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 상황. 평가도 해야 되고 그 어르신의 욕구라든가 예상치 못한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여건이더라고요. 숱하게 연락을 돌린 결과 질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요양원 3곳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식으로 질적 평가를 한다라고 할까? 저도 사실은 궁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뭐 나 같은 경우라도 어떤 질적 평가에 한번 그 안에 수행자로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이러한 것들은 어르신을 서비스하는데 이건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다른 걸 준비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지금 우리가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어떤 관계들, 현재 우리 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좀 처우도 개선이 되고 제도도 개선이 되고 평가 제도도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것들이 조금 그래도 서로가 보면서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오케이 한 거죠. 예. 질적 평가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철학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자질 평가. 그에 맞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역량 평가. 그리고 직원들과 어르신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성 평가다. 면밀히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한 결과는 세세한 분석을 거쳐 각 요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업무에 이렇게 임합니다. 1. 어르신을 내 부모님, 내 가족까지 섬기고 보살핀다.
베개 맡겨진 어르신을 찾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 요양원은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의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어르신의 사생활을 절대 돌봄이라는 일의 막중한 책임을 가슴에 되새기기 위해서다. 전도사로 사명을 다한다. 어르신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함축돼 있는 게 저희 인권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재다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선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이리 오세요. 좋은 요양원은 직원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반영하고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고마워요. 모든 요양원은 어르신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됐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자를 제외하면 한 사람당 7, 8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게 보통이다. 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면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또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시고 애정이 없으면 이제 뭐랄까 말을 이쁘게 안 하겠죠 아마. 어르신들한테 계속 칭찬해드리고 이쁘다 그러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죠. 빨래에 청소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따뜻한 말까지 보태는 건 쉽지 않다. 양적 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이다. 육아는 하루종일 바빠요. 고생이 많아요. 근데 월급은 적어요.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죠? 네. 너무 시험 쓰고 목욕 다 시켜주고 착해요 다.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니, 그러세요.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하나, 둘, 셋. 잘하셨어.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칸막이로 가렸다고 쓰기만 하면 그뿐.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어르신, 기저귀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질적 평가는 다르다. 기저귀 케어를 할 때도 이 차단막을 다 친다든가 겨울에는 본인 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진다거나 의식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늘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케어를 할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편하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일단 본인이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좋은 돌봄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고 그걸 정의하면 결국은 관계성, 그러니까 이 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계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어르신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르신 그래.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화장애가 많아 반드시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 씹어 삼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기본. 드시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어르신 국물 좀 잡수시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거들기만 한다. 우리 사회복지에 그런 얘기 있어요. 케어할 때 잔존 기능을 계속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가장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게 존엄 케어의 기본이란 말이죠. 어르신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1시간이 걸려서 밥을 또 먹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된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르신들 다 드시는데 아직도 드시고 있으면 일부 시설은 밥그릇 그냥 들고 갈 겁니다. 그만 드세요 그러고. 아니면 이런 사고도 있죠. 빨리 드셔야 되니까 어르신 하세요. 아직 넘어가졌는데 그러다가 기도가 막혀서 소천하시는 그런 사고들도 발생돼요. 공공요양원인 이곳에서는 밥통을 아예 거실로 옮겼다. 어르신들이 밥 짓는 냄새를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이 수시로 오가는 생활 공간에 밥통을 두는 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뜨거운 김에 어르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요양원이 져야 한다. 식당에서 보통 밥을 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해 올라오는데 거실에 어르신 생활 공간에서 밥솥을 놓고 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밥이 되면은 밥 소리를 할 때 이제 그 김 소리가 나고 또 그 김 소리 나면서 밥 냄새가 거실로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방에서 누워 계신 분인데 죽을 드신 분이었어요. 밥 냄새를 맡으니까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표현으로 미치게 밥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밥으로 바꾼 분이 계세요.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보통 요양원은 4인실만 무료고 1인실이나 2인실은 몇십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하지만 이곳에선 다 무료다. 다른 요양원들은 2인실이라든가 이런 건 특실료를 받죠. 추가 요금을 뭐 이런 것들이 부수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아예 특실료라는 자체는 없어요. 그거는 어르신들의 성향에 맞게끔 방 배치를 해요. 이 어르신의 성향이 좀 조용하고 좀 소심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2인실로, 또 이렇게 좀 다른 어르신하고 친분이 높고 이렇게 외향적인 분은 이제 4인실로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요. 또 그러다 보면 2인실에 계신 어르신이 3인실, 4인실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실료를 받게 되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받아요. 30명도 안 되는 작은 요양원에서 노인의 특성에 맞게끔 어르신을 위한 동화를 따로 제작하고 전국 요양원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어르신 좀 이동하겠습니다. 예. 질적 평가를 받는 또 다른 개인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따로 리프트를 장만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힘으로 어르신을 들어 올리다 보면 어깨며 허리가 성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됐고. 어서 오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지병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보호자에게 연락해 기다리는 대신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비싼 차도 샀다.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요양원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을 개인차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선생님들 근골격계 질환도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이동할 때 선생님들도 편하시고 어르신들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건 오로지 어르신을 위해서다. 안전하게 잘 모시고 갈게요. 몇 번 타보셔서. 어르신 병원 가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알려드려야 돼요. 이유 없이 어디에 끌려가는 줄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병원 가고 있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드려야 돼요. 어르신 다 오셨어요? 내려드릴게요. 만약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다. 주차하고 갈게요. 무언가를 하려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은 평가 항목에 있는 것 외에는 하려고 들지 않는다. 모든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고 또 그것으로 가지고 또 평가를 받아요. 이 매뉴얼 이상으로 이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 비용만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니까 어르신의 어떤 질적인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해진 기준에 맞춰 남들만큼만 해줄지 아니면 어르신을 위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해줄지는 순전히 요양원의 선택이다. 한 장입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요양원에 따라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질이 떨어질수록 요양원은 폐쇄적이 된다.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에게 요양원을 활짝 개방하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을만 갖더라. 지금도 수많은 요양원들이 보호자의 면회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거나 외부인의 방문을 꺼린다.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나 시설장에 의한 학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의 요양원과 우리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관의 요양원의 폐쇄성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개방적인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가두고 아주 폐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어르신 화이팅 한번 하고요. 평가단은 최소 3차례 이상 요양원을 방문해 일상을 관찰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직원들, 보호자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3명의 전문가가 각 요양원의 평가 내용을 분석한다. 좋은 요양원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현장을 속속들이 보고 듣는 건 이들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였다. 질적 평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나쁜 요양원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는데 무엇 하면 좋을까를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어떤 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걸 따라올 수 있게끔 견인하는 역할이 질적 평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성공 모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자꾸자꾸 만들어서 그러한 사례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은 돌봄에 대한 답들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 장벽을 높이든 평가 방식을 바꾸든 돌봄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 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장장 6개월에 걸친 질적 평가가 모두 끝났다. 개별 요양원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날. 이번 이제 질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어떤 이제 다른 요양원이라든가 이러한 데 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여태까지 종사를 해왔는지 이러한 간접적인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고,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도 사실은 또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도 많이 있어요.
자진해서 까다로운 평가를 받겠다고 한 만큼 세 요양원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다. 최종 보고서에는 각 요양원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담았다. 이는 더 좋은 요양원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다. 어차피 저희가 초고령 때문에 부양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 부양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양원 운영에서는 이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이 메시지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단시간에. 만약에 이런 공공 운영이 좀 확대가 되면 우리가 내 부모를 내가 요양원을 선택할 때 덜 망설여질 거고 나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누구나 늙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생애 말기에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나의 노후를 잘 돌볼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좋은 요양원을 찾았다면 행운이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병들고 누수해졌을 때, 기억을 잃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될 때,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좋은 요양원의 모습이다.